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려고 이제 강의를 준비했어요. 네, 우리는 흔히 주택 가격이 투기에 의해서 오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투기 세력을 이렇게 억제를 하면 가격 상승이 안정이 되고 주택 가격이 이제 안정이 된다. 그래서 일반은 투기를 이제 억제하는 정책이 나오면 집값이 안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아요.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 그 주택을 보면 투기를 적극적으로 억제를 했던, 투기와의 전쟁을 했던 참여정부에서는 주택가격이 엄청 많이 올라요. 반면에 주택 200만 원 건설을 내걸고 주택을 많이 지었던 노태우 대통령 때는 주택가격이 상당히 안정이 돼요.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그래서 주택가격이 움직이는 원리가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하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이런 광역 도시들하고 각 도면 이제 도청 소재지가 중심이 되겠죠. 몇 개 주요한 시들이 이제 포함이 될 텐데 각 도의 주택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정부에서 주택 공급 계획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 자료인데 주택 인허가를 보면 실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계획을 보면 1990년에 450만 호, 1991년은 50만 호, 그 다음에 1993년 김영삼 대통령 때는 1년에 550만 호, 매년 550만 호 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죠. 그 다음에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50만 호를 계획을 했었고 2002년에 55만 호,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평균 52만 호를 공급한다. 이렇게 이제 공급 계획이 있었는데 2008년부터는 계획 자체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급 계획을 세워놓고 실제 공급했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요. 노태우 정부하고 김영삼 정부하고는 주택 공급이 계획보다 더 많죠. 대체로 뭐 60만 호 평균 정도 이제 공급이 됐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주택 가격이 안 올라요. 이게 주택 가격이거든요. 여기 있는 게 주택 가격인데 공급이 충분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고 안정이 돼 있고 전세 가격도 굉장히 완만하게 오르긴 오르는데 뭐 월급보다 훨씬 낮은 상승률로 오르니까 주거 생활에 별로 염려가 없죠.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게 주거 복지예요. 정부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충분한 양을 공급해주면 주택가격이 오르질 않는다. 그런데 1997년에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 IMF 위기가 오면서 건설업체들이 많이 망했죠. 은행도 많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뭐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어도 주택을 짓는 건설업체하고 주택 짓는데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이 망하고 있으니까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98년에는 30만 호, 19년에는 40만 호, 2000년에는 43만 호, 평균 55만 호 공급해야 되는 시장에 주택 공급이 굉장히 적게 이루어졌죠. 색깔칠하는 요 부분이에요. 이렇게 주택 공급이 적게 이루어지면
가격은 당장은 안 올라요. 외환위기로 이제 가격이 한참 빠졌었죠, 이렇게. 가격은 안 오르는데 뭐가 오르느냐? 전세 가격이 올라요. 왜? 자꾸 가구는 늘어나니까, 결혼해서 가구는 늘어나는데, 집 살 돈은 없고, 새를 사야 되는데, 새를 살려니까 집을 안 지어가지고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가,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갭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주택 가격이 또 같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주택은 공급이 충분하면 주택 안정 정책을 아무것도 안 써도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지만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면 주택 가격은 오르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2002년, 2003년 이때 수도권 가집을 굉장히 많이 지어요. 주택 부족이,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 주택 공급이 덜 된 것이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걸 알고 주택 공급을 굉장히 많이 늘리죠. 그래서 2002년까지는 주택 가격이 급하게 오르다가 2003년부터 이제 공급이 좀 늘어나면서 이제 공급이 좀 안정이 된 거죠. 가격이 약간 안정이 됐죠. 그 다음 정부가 이제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인데, 노무현 정부는 주택 정책이 좀 달랐죠? 수도권 인구를, 예, 행정수도를 이전을 하고, 각 도에다가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정부 부처를 분산을 시켜서 인구를 한 50만 정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겨가 버리면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을 추진을 했는데 대통령이 뭐 탄핵하느라고 한참 시간이 갔고 또 행정수도가 위헌이다 해서 심판하는데도 시간이 갔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이 시기에 계획된 물량만큼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질 않죠. 52만 호가 계획이었는데 46만 호, 47만 호 이상으로 공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주택 가격, 전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썼죠. 근데 그런 수단을 써도 전혀 관계없이 주택 가격이 올라요. 사실 이 전체를 가만히 놓고 보면 주택 공급이 50만 호 이상 이루어졌던 시기에는 주택 가격이 안정이에요. 그죠? 주택 공급이 50만 호 이하로 공급된 이 시기, 여기 이 시기에는 주택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정부는 뭐 세금 정책, 거래 규제, 뭐 분양권 전매 규제, 양도소득세, LTV, DTI, 하여튼 뭐 온갖 그 종류의 이런 그 규제를 했다가 풀었다 했는데 그런 규제들은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하는 도중에 일시적으로 이런 정도밖에 효과를 못 미치고 주택 가격은 전체적으로는 장기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에 주택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안정이 돼 있죠? 그 이유는 이 물량이 충분하게 공급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물량도 55만 채이니까 작년에 이제 규제로 공급이 좀 줄었긴 하더라도 물량이 그렇게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공급 물량이 한동안은 이제 가격 안정을 가져오는데 국가 전체로는 그런데 또 시도별로는 게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질문 있어요? 서울 봅시다. 서울이 궁금하죠? 서울은 주택이 엄청 부족해요. 서울은 한 가구당 평균 인원수가 3.4명이에요. 근데 요즘에 가구에 3.4명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내후관에 살고 자식들은 본가하고 다 이렇게 살지. 가구에 한 명이거나 두 명이거나 많아야 2.1명 뭐 이렇게 되지. 예? 근데 3.4명
정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가구수로 나누면, 인구를 가구수로 나누면. 그래서 서울은 주택이 많이 부족해요, 지금도. 그리고 호적상 가구하고, 그 다음에 주택 수하고 이렇게 이제 나눠보면, 그, 가구 대비 주택 수가 한 80%밖에 안 돼요. 20%가 이제 부족한 이런 형태가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서울은 주택 가격이 이제 움직임이 좀 민감한데, 이게 서울 공급은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그죠? 이렇게 잘 모르는데, 요거 요렇게 이제 가격하고 결부를 시켜서 이렇게 해보면 대체로 어느 정도 공급이 돼야 가격이 안정이 되는지가 나와요. 그죠? 가격이 움직였던 시기를 보면 뭐 이렇게 8만 호를 넘어서 공급이 되면 가격이 잘 안 오르죠, 그죠? 이게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김대중 정부에서 수도권에 가격이 오르니까 수도권에다 공급을 엄청나게 늘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기서 이제 조정이 딱 나왔죠. 외환위기 이때 공급 부족한 것 때문에 이 상승이 올라왔던 거고, 여기서 조정이 나왔는데 2년 동안에 참여정부 이후에 가격을 두드러 잡으면서 가격을 잡게 되면 대부분 이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죠. 그래서 이제 전세 가격도 쭉 계속 오르고, 네? 참여정부에서 주택 가격을 그렇게 전쟁을 하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오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택 건설이 좀 늘어나니까 가격이 저절로 안정이 되죠, 그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공급이 그렇게 충분한 편은 아니에요, 그죠? 2017년에 한 11만 호가 이제 공급이 되면서 그게 이제 올해 입주되죠. 작년 말하고 뭐 힐스테이트하고 어디 뭐 이런 데 이제 입주가 되면서 올해까지 입주가 되면서 가격이 좀 안정이 되는데 2018년에 공급이 또 이렇게 6만 호 정도가 줄어 있어서 서울 쪽은 앞으로도 가격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이야 이제 이게 이제 좀 오버했죠. 오버했으니까 이제 막 정상적으로 가면 막 이런 정도로 이제 와야 되니까 뭐 이렇게 정체를 하든 뭘 하든 뭐 움직이겠지만 장기 추세 상승은 뭐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모습이죠, 그죠? 인천 같은 경우는 이래요. 인천도 지난해 공급이 좀 늘었죠. 한 3만 호 정도 이상 지으면 인천은 가격이 그렇게 이제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면 가격이 전혀 안 움직이죠, 이렇게. 외환위기 때 좀 빠지고, 공급이 적으니까 이제 이때부터 전세 가격 먼저 오르고, 매매 가격 오르고, 공급이 잔뜩 늘어나니까 가격이 빠져, 이렇게. 조정받았다가, 공급이 또 부족해지니까 전세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매매 가격은 급등하고, 여기서 이제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가격이 조정을 받고 이렇게 되죠. 지금 여기에서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하게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년에 공급을 좀 늘렸어도 전체적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조금 이렇게 이제 가격이 좀 쉬었다가 또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죠? 경기도가 최근에 공급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경기도도 이제 경기도는 이제 이 시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격하고 이 공급하고 이런 상관성이 광역시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경기도는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 대략 한 15만 호 정도가 매년 공급이 되면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2015년에 27만 6천 호 굉장히 많은 물량이 공급이 됐어요. 그 다음에 2016년에도 24만 4천 호 이 두 해에 공급이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작년에 2017년에 18만 2018년에 17만 호 이렇게 공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기준보다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경기도 쪽의 가격은 상당히 서울에 가까운 쪽이 아니면 상당히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공급 이보다 더 줄여야 되니까 막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는 뭐 지역별로는 서울하고 가까운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예, 하여튼 뭐 가격이 좀 안정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이제 봐요. 부산은 이래요. 예, 부산 공급 줄어드니까 바로 오르죠. 공급 줄어드니까 이제 뭐 기다렸다가 오기서 이제 오르죠. 이게 공급 줄어들고. 여기는 뭐 조금 줄었으니까 올랐는데 지금 뭐 공급이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부산 쪽도. 그래서 한동안은 안정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대구는 참 특이한 도시죠. 왜냐하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 당시에 2012년, 2013년도는 수도권이 주택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은 뭐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뭐 온갖 이유를 대면서 일본의 뭐 20년 잃어버린 20년으로 가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락한다. 그래서 하락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대구는 오르고 있었죠. 그 오른 이유 아주 간단해요. 공급이 워낙 적은 거예요. 그때 공급이 여기 안 됐잖아요. 워낙 적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가격이 올랐던 거고 요 시기에 꽤 오랜 시간 동안 1, 2, 3, 4, 5, 6년 동안 주택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대구만 그런 게 아니고 경상북도까지 같이 그래요. 같이 주택 공급이 굉장히 적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이렇게 이제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어요.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올랐어요. 앞으로는 이 공급 보면 알겠죠? 대략 뭐 눈대충으로 이 정도가 이제 적정 공급 수준이라고 보면 지금은 적정 수준 공급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2018년에 인허가가 됐으니까 저 물량이 2020년에 지금 아파트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있던 물량이 현재 지금 여기 있던 물량이 지금 입주가 들어가고 있고 요 물량은 이제 뭐 내년, 내후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대구 쪽도 이제 주가격이 상당히 상당 기간 동안은 안정스럽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광주. 광주는 한 13,000호, 15,000호 이 정도만 지으면 가격이 상당히 안정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과거에 많이 지었던 이 시기에는 가격이 전부 안정이 돼 있죠. 이런 식에도 가격이 다 안정이 돼 있죠. 조금 지으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 지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공급이 좀 늘어나 있기 때문에 요즘에 가격이 오르고 있긴 한데 이게 호스 같아요. 앞으로 입주 물량이 좀 늘어나면 광주 쪽에도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공급만 얘기를 했는데 수요 측면도 있어요. 예지에서 인구가 유입이 되거나 아니면 뭐 경기가 악화돼서 인구가 빠져나가거나 이런 것들은 2차적인 변수로 작용을 해요. 일단은 뭐 그런 건 잘 모르니까 이걸 무시하고 공급만 보고 있는 거예요. 큰 흐름에서. 그래서 지금 뭐 공급하는 수준으로 보면 그렇게 가격이 이렇게 불안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 대전인데 대전이 세종시가 생기면서 인구들이 많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주택 공급이 상당 기간 적게 공급이 됐는데 저수준이 꽤 오래 지속된 걸로 봐서 주택가격 상승의 전 단계로 보여요. 그죠? 적어도 한 11,000호 내지 12,000호가 매년 공급이 돼야 대전의 주택가격이 안정이 되는데 벌써 2012년부터
그러니까 2012년 세종시가 이제 세워지는 그 시기부터 해서 2018년까지 한 6년에 걸쳐서 주택 공급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된 거거든요. 이 정도 길게 공급이 안 되면 가격이 한번 그 계단을 한번 더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대전 쪽이 그렇게 보여요. 이 공급 관계로 보면 그런 측면이 좀 보이네요. 세종시는 이제 급격하게 공급이 늘었다가 이제 최근에 하도 규제가 강하니까 공급이 확 줄었죠. 이런 상태가 한 두세 1, 2년 이어지면 그게 바로 이제 공급 부족이 돼서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공급이 됐는데 근데 지금 뭐 가격이 안정인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공급이 적게 되는 상황이 좀 더 길게 이어지면 음, 세종시도 나중에는 이제 가격이 상승 원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각 도별로는 강원도는 최근에 이제 공급이 상당히 많았죠. 이 지방은 좀 이제 그 건축 인허가 실적하고 가격하고 상관성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뭐 이게 지방 안에 원주가 있고 춘천이 있고 이렇게 도시가 여러 개가 있고 또 이제 도 안에는 전원주택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인허가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전원주택은 이제 가격 산정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허가의 물량하고 가격 사이의 상관이 조금 떨어져요.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이런 그 도청 소재지나 아니면 2급 도시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이제 이런 물량이 나오는데 하여튼 인허가 물량은 시골에 짓는 이 전원주택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상관성이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하튼 뭐 이 공급 관계로 보면 최근 공급이 상당히 충분하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한동안은 조정 국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모습이에요. 충청북도도 마찬가지. 물량이 상당히 많죠. 뭐 세종시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뭐 인근에 청주 이런 데다가 아파트를 꽤 많이 지었나 봐요. 근데 이 물량이 상당히 여분의 물량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 가지고는 가격은 상당히 상당 기간은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세도 그렇고요. 충남은 2014년까지 15년까지 공급이 꽤 많이 됐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상태가 좀 더 이어지면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그죠? 이렇게 보면 대략 뭐 공급의 안정선을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 수준 이상으로 공급이 되면 가격이 크게 오르기 어려운 이런 여건이 되고 저 수준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공급이 부족한 게 누적이 되면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되는데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타도에서 인구 유입이 꽤 있는 도시인데 이런 도인데 저 상태에서 이제 공급이 저렇게 줄면 앞으로 좀 더 상승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전북은 인구 유출이 어쩐지 모르겠는데 2015년, 16년 공급이 꽤 많이 늘었다가 지금은 공급이 좀 부족 상태로 와 있어요. 그래서 인구 유입이 좀 늘어난다면 전북도 가격은 이제 하락이 진정이 되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런 모습이에요. 전남은 뭐 부족하지 않게 공급이 되고 있죠. 광주와 이제 전남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안정될 걸로 예상이 돼요. 경북이 대구가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오를 때 이 시기죠. 이 시기에 주택 공급이 상당히 부족했어요. 그죠?
적정 수준이 한 이 정도 될 텐데, 아니면 뭐, 이거 좀 아래, 뭐 이 수준 될 텐데, 이 수준보다 이제 낮게 공급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누적으로 부족한 물량이 많아지면서, 그래서 이제 대구하고 경북이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굉장히 가파르게 가격이 올랐고, 2014년, 15년에 공급이 급증을 했죠, 그죠? 급증을 하면서 이제 가격 상승세를 어느 정도 진정을 시켰고, 지금 공급은 대구가 이제 거의 뭐 균형선 약간 이상 뭐 이렇게 이제 공급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가격이 그렇게 불안하게 움직일 여지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경남, 경남도 대략 한 이 수준 보면 되겠죠? 한 4만 호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되면, 연차별로 한 4만 호 정도 공급이 되면 경남에서 이제 가격 그렇게 크게 오를 여지가 이제 적은 균형선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과거에 뭐 이 시기마다 이제 이런 이렇게 부족하게 공급되는 시기가 지날 때마다 이제 크게 한 번씩 상승을 했었죠. 지금 공급은 조금 부족한 편이에요. 부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이 맞는데, 에, 경남 쪽에 최근 공급 물량은 조금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뭐 2년 이상 이렇게 유지가 되면, 내년에도 올해도 저렇게 이제 공급 물량이 확 줄어 있으면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가격 상승하는 지역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제주, 어, 제주 주택 가격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다가 요즘에 경기가 꺾였죠. 이것도 이제 이 공급을 보면 알아요. 그죠? 이 물량이 상당히 적었잖아요. 적었는데 이제 외지에서 일부러 유입되는 인구는 많고 하니까 가격이 급등했던 것이고, 또 가격이 급등하니까 자연적으로 공급이 늘어나죠. 지금 공급이 상당히 많아요. 공급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안정돼 있는. 그래서 주택시장은 보면 가만히 놔두면, 정부가 그렇게 규제하지 않아도 가만히 놔두면 가격이 급등하면 집을 많이 짓고, 집을 많이 지으면 가격이 안정되고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데, 또 이걸 또 가격이 오르는 거를 또 견디지 못하고 이제 그걸 규제를 하면 또 공급이 줄어드니까 또 그게 또 다시 상승하는 원인이 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주택은 이게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그게 가격이 잡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단기로 막 1년이나 2년 뭐 이런 기간을 두고는 가격이 안정이 될 수가 있고, 뭐 대출 만기가 있을 때 이제 금융 규제를 하면 만기 때 급매물이 나오면서 주택 가격이 조정받는 경우가 있는데, 에, 단기적이에요. 결국 가격을 잡는 것은 공급 물량이 얼마나 되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 이거 분명하게 나오죠. 이때 이 정부가 가격을 잡으려고 가장 많은 이런 규제를 했던 시기거든요. 그때 가격이 제일 많이 올라요. 규제를 하려고 뭐 이런 세금, 또 거래 규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제, 금융 규제 이렇게 이제 하면, 규제 낼 때는 조금씩 조정을 받는데 길게 보면 그때가 가격이 제일 많이 올라요. 오히려 지금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그냥 부동산 규제를 확 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급을 늘렸던 것이 지금은 이제 충분하게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가격이 안정되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져요. 여하튼 간에 2015년 이후에 2017년까지 공급 물량이 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안정되어 있지만, 지금과 같은 규제 정책으로 앞으로 공급이 인허가가 좀 줄어들게 된다면 오히려 좀 시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경기 민감주 투자 전략 이렇게 제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의 부동산 건설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실, 중국은 이 색깔 칠해진 부분이 이게 입주 물량, 준공돼서 입주하는 물량. 이때는 이제, 경기가 워낙 빠르게 발전하니까 입주 물량이 상당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택 가격도 꾸준히 올랐죠. 근데, 이때 이제 신축해서 공급이 왕창 늘어났죠. 2008년 금융위기가 나오고 나서 금융위기를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한다. 돈을 엄청나게 풀었거든요. 금리를 낮추고 지급준비를 낮추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풀린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가면서 이게 주택 신축 증가율이 60, 70%까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부동산으로 쏟아져 들어가는지 알 수 있죠? 이때 이제 중국 정부가 놀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긴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주택 신축이 안 일어나죠. 전년 대비 마이너스. 공급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급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 입주 물량이 마이너스가 되죠. 준공해서 집을 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돼요. 입주 물량이 줄어드니까 이게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2019년 9월에 황제 시진핑이 투기꾼들을 모두 척살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주택은 거주하는 수단이 투기 수단이 아니다. 투기꾼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저거를 잡아라. 그러고 나서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한 이런 규제 정책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택 가격이 안 오르냐? 주택 가격이 올 2월 기준으로 작년 대비 10.4%가 올라요. 우리나라 주택가격 상승률은 뭐 1년에 2% 수준이에요. 실질 금리보다 낮아요. 근데도 그걸 잡는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작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중국의 70개 도시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이 10.4%예요. 물가 상승률이 뭐 1. 몇 프로 이런데 집값이 10%씩 오르면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거죠. 황제가 주택 가격을 못 오르게 이렇게 칙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조치를 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왜? 공급이 부족해서. 그죠?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2016년부터 주택 신축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신축이 늘어나니까 신축이 뭐 착공해가지고 그 해에 완공을 하지 않죠? 아파트 같으면 이제 그게 이제 몇 년 걸리니까 공사가 진행 중인 작년에 착공한 거, 올해 착공한 거, 또 내년에 착공할 거 이게 이제 공사가 동시에 이제 겹치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사가 진행 중인 물량을 건설 기성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건설 기성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건설 기성고가 크면 시멘트 사용량도 그만큼 큰 거고 철근 사용량도 그만큼 큰 거고 원자재 사용량도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화물차의 휘발유, 경유 사용량도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래서 전 세계의 제조업 경기가 중국의 건설 기성고를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중국의 건설 기성고가 우리나라 대세 상승을 했을 때 20% 수준의 증가를 보였죠. 금융위기 때 이게 10%대로 줄었다가 이게 이제 금융위기예요. 그랬다가 이제 중국이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고 이제 돈을 확 풀어버리니까 이제 건설 기성고가 30%대로 올라갔죠. 이때 이제 하락했던 주가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 올라갔죠. 그랬다가 중국이 부동산 버블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돈줄을 확 들여서 건설을 옥죄니까 건설이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시기에
원유 가격 빠졌지, 철강 가격 빠졌지, 조선 성과 빠지지, 뭐 해운 운임 빠지지, 모든 것들이 내려갔던 게 바로 그 원인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중국 경제가 여태까지 성장을 못하고 6%대에서 비리비리한 게 건설 기성구가 여기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 그래. 이게 5% 밑에 머물러 있으니까 소비, 무역 아무리 늘려가지고 경제를 성장해도 7%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 여기 5.3%였다가 이제 이게 1점 몇 프로까지 또 빠졌을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슬슬 올라와서 작년 말에 6.3%로 끝났다가 올 2월 달에 8.3%예요. 중국의 6.5% 경제 성장률을 확 뛰어넘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고 이렇게 멈추느냐? 그렇지 않죠? 신축이 늘어나니까 이게 늘어나면서 나중에 10%, 12%, 15%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이 6.5%에서 6%라 그러는데 중국의 건설 기성구가 저렇게 올라가면 중국의 성장률이 7%를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게 중국의 주택 건설 기성 면적이다. 왜? 저 집 짓는 거를 아파트 숫자로 따지면 한 5천만 개 돼요. 주택이 5천만 개. 우리나라 1년에 제가 아까 50만 개라 그랬죠? 건설 기성구가 5천만 개 되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다행히 여기는 주택만 따진 거고, 응? 부동산에는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사무실도 있죠, 그죠? 작년에는 중국의 주택은 계속해서 이제 신축이 늘어나고 업황이 좀 호전이 됐는데 사무실하고 상가는 계속해서 판매가 줄어들고 신축도 줄어들고 이런 문제점이 좀 있었죠. 그래서 주택만 살아나고 상가하고 오피스는 죽었는데 올 2월달 나온 거 보니까 상가하고 오피스도 같이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택, 상가, 오피스, 사무실을 전부 합친 부동산, 그죠? 아까는 이제 주택이었고, 부동산 건설을 보면, 이게 이제 6.8%. 주택은 8.3%죠? 상가하고, 이게 사무실은 작년에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작년에 이게 신축이 안 늘어났기 때문에. 근데 올 2월 데이터 보니까 신축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 수준에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2002년에서 2007년에 겪었던 바로 그런 장세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겪었잖아요. 2002년에서 2007년, 2009년에서 2012년. 이때 겪었던 그런 똑같은 장세가 오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이렇게 잘 보고 가시면. 이건 이제 이 증가는 면적 기준이에요. 근데 금액은 시간이 지나면 물가 때문에 오르잖아요. 금액 기준으로는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주택 투자 금액 증가율은 18%.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5%죠. 18%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주택, 상가, 사무실을 합친 부동산 전체의 투자 금액 증가율은 11.6%. 굉장한 거죠. 지금 여기 이 수준에 왔는데 이게 조금 더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 수준에 올라오면 20%를 넘어서게 되면 세계 경제, 무역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중국의 주택 건설이 전 세계 경제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주택은 필요한 수요가 있고 그 수요를 정부에서 미리 계산해서 공급을 해주면 가격이 안정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르는 가격을 규제를 통해서 가격을 잡으려고 하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 중국이 지금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중국이 2016년 9월 달에
주택 가격을 잡으려고 주택 규제를 한층 강화해 놓다 보니까 주택을 안 지은 거죠. 그때 주택을 안 지어 놓으니까 이제 지금 뭐 입주 물량이 없어가지고 중국 전역에서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70개 도시거든요. 70개 도시면 한 성에 한 2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의 수도하고 제2의 도시하고 합치면 거의 70개 도시가 되는데 70개 도시의 평균 상승률이 11.1%,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상승률이 32%, 1억 원짜리가 이제 1억 3,200이 된 거죠. 4년 만에, 3년 만에. 4년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달 상승률이 0.5%. 그래서 중국의 이 입주 물량이 마이너스가 유지되는 한은 중국의 주택가격 상승과 건설 경기는 계속 호전될 수밖에 없고, 또 신축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건설 중인 기성 물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 증량에 따라서 이제 세계의 원자재 수요도 달라지게 되고, 세계 제조업 경기도 달라지고, 그것이 바로 세계의 경기를 결정하고 주가를 결정해요. 사실 우리나라 주가의 대세 상승은 항상 중국의 주택 경기가 화랑일 때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또 중국의 주택 경기가 화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국의 주택 경기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하고를 잘 연관시켜서 보시면 되겠어요. 질문 있으세요?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주라기 투자클럽에서 주식 관련 교육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부동산, 주식, 상품, 환율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제 분석하고 투자 유망처를 또 분석해서 소개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